전기에서 조금 어려운 영역이 될 수도 있네요. 우리가 가솔린 차량이나 가스 차량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외부의 불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외부의 불꽃에 의한 점화 방식이다 보니까는 점화 불꽃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화 불꽃 방식에서 이 점화 스파크라고 하는 보존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나온 차들 같은 경우는 1000V 이상, 17000V 이상의 고전압이 유도가 돼가지고 결국은 연소실 안으로 그 불꽃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일련의 장치들을 다 우리가 점화 장치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또 나오는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개발됐던 초기의 점화 장치보다는 훨씬 더 각 실린더마다 그러한 점화 불꽃을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별도로 되어져 있는 방식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최소한의 이 정도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점화 장치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지금 있다, 우리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은 강의를 집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혹시나 집이 아닌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듣는 학생들은 인덕션을 쓰고 있는 가정집은 안 되겠죠.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는 가정집이라고 그러면, 집이라고 그러면은 가스레인지 코크를 잠그고 가스 나오지 않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위치를 켜보세요. 그러면 타타타타타타타닥 하고 이제 뭔가 불꽃이 튈 거예요. 잘 모르겠죠? 손가락을 대보세요. 그럼 타타타타닥 할 때 손가락에 딱 뭔가 감이 오겠죠? 그거보다 한 100배는 센 불꽃이 자동차에는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점화 개통, 점화 장치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그거를 만들어주기까지 또 정확한 타이밍에, 언제? 4실린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압축 말일 때 점화 불꽃이 가야 돼요. 압축 맞을 때 점화 불꽃이 가야, 압축 말일 때 폭발이 시작되면서 화염이 퍼지면서, 화염이 전파가 되면서 그 힘으로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왔다가 그 화염과 더불어가지고 상사점 후죠. 한 10도에서 15도 사이 정도가 되면은 약간 길어진 상태에서 화염이 많은 게 가득 찬 상태에서 피스톤을 내려쳐요. 그리고 구조학적으로, 기계적으로 피스톤이 하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시너지가 합쳐져가지고 크랭크 축에 전달하는 토크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상사점 후 10에서 15도에 자동차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가장 초기에 개발이 됐던, 초기는 아니겠죠,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그 초창기 버전에 대해서 시험은 그쪽으로 잘 나오고, 최근의 차량들은 그 이전에 버전들은 거의 이제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컴퓨터 제어 방식의 개념부터 여러분이 잡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먼저 여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같이 저랑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스위치는 여러분이 우리가 IG 스위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명칭만 이렇게 해주세요. 키 스위치라고 하셔도 되지만은 불꽃을 만든다, 점화를 한다, 이그니션. 그래서 줄여가지고 약자로 IG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다. IG 스위치는 AM 단자로 벡터대 전원을 퓨즈를 하나 거쳐서 와요. 이게 당연히 키 스위치를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점화, 이그니션 퓨즈를 거쳐서 키 스위치로 전기가 도달하고 있다가, 운전자가 오프된 상태에서 처음에 킬면은 ACC죠, ACC, 악세사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타 시동 점화와 관계없는 라디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점화 시동과 관계되고 있는 단위는 온은 이 안에 또 덕률로 2개의 배선이 나가요. 이그니션 1, IG1, 또 IG2. 이 중에 점화 쪽은 IG1 단자입니다. IG1 기억해줘야 되겠죠. 스타팅 할 때에도 불꽃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팅 ST 단자, 요 두 군데 단자를 일대에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점화 코일이라고 하는 부품은 무조건 다 있어야 된다. 어디로 온다? 플러스로 온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로 키온이든 IG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점화 코일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코일이 2개가 있어요. 1차 코일과 그 다음에 2차 코일이
이 코일 두 개가 희한한 작용을 해줍니다. 1차 코일에서는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 전기가 흐르다가 끊어지면은 역방향으로 전기가 흘러요. 자기 혼자서. 모든 유의 도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게 역방향으로 순간적으로 큰 전기가 흐를 때 뭐가 튀느냐? 불꽃,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코일에서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을 자기 유도 작용. 역방향이죠. 이 역방향의 전기가 흐를 때에 이 역방향에 대응하는 반대 방향의 전기를 또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2차 코일에서는 그래서 상호 유도 작용. 요 정도 용어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유도 작용은 온에서 전기가 흐르다가 오프 시에 역방향의 기전압, 역기전압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이 역방향에 대응하는 바로 작용을 해주는 고전압은 상호유도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이 정도만. 그러면은 1차 코일은 배터리, 점화 코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얇은 철편에 감겨져 있죠. 2차 코일은요, 마이너스와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하이텐션, 고전압 단자라고 그럽니다. 고전압부. 실제 고전압이 만들어지는 나가는 곳이에요. 여기에 코일이 또 하나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코일, 굵게 이 사이에 철편을 두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다가 오프되는 순간 여기서는 역방향의 작은 기전압이 형성이 된다. 이 방향의 반대 방향, 얘가 이렇게 흐르니까 순간적으로 오프 시에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상호 유도, 두 개의 코일이 상호작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요게 1차 코일이면은 요 코일이 2차 코일이겠죠. 바로 2차 코일에서 큰 기전압이 유도가 돼가지고 고압 전압부를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된다. 그리고 얘가 필요한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실린더 안이에요. 이렇게가 실린더 안. 자동차 엔진에 실린더 안까지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우리가 하이텐션 코일이라고 하는 고압 케이블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에 얘는 TVRS 케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여기서 이때 요 가운데에 도체가 있는 거예요.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전기는 도체로 전기가 흘러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워낙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가 큰 유도 전압 전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런 전자파들은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텔레비전으로 들어오는 전파, 라디오로 들어오는 전파와 저로 부딪혀서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오면은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외부로 전파가 나오지 말라고 감싸줘야 돼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물질로. 뭐 예를 들어서 들자면은 면으로 되어 있는 천, 그걸로도 안 되니까는 거기에다가 실리콘 같은 거, 그것도 안 되니까는 우리가 수지제 고무 여러 층을 통해서 감아서 고전압이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만드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TVRS 케이블이라는 명칭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고압 케이블을 거쳐야 된다. 실린더 하나가 고압 케이블이 지금 실린더 하나 다이렉트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고압 케이블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최종적으로 스파크가 팍 하고 튀는 여기, 얘를 갖다 우리는 고압 점화 또는 스파크 플러그라는 명칭을 씁니다. 플러그. 전화 스파크 플러그도 고압 케이블의 도체부랑 접촉이 돼가지고 연결되는 중심 단자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중심 단자예요. 물론 모델에 따라서는 이 사이에다가 10kΩ 정도의 저항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까지 상세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이해하세요. 점화 코일, 2차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상호 유도작용에 의한 고전압은
여러분이 왜 이게 만들어집니까? 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는 엔지니어예요. 이 부품이 그러한 작용을 한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이 부품이 지금 진단을 했을 때에는 그러한 작용을 못해서 불량이다. 교환을 한다. 교환 작업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진단하고 교환하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얘가 자기도 작용, 상호도 작용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도 돼요. 그거는 전기공학도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렵게 들어가지 마시고 재밌게 쉽게 여러분이 점화 코일 이거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은 고전압을 만들 수 있다. 얼마 정도로 10,000V 이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는 못 만든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12V의 전기는 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등에다가 배터리 짊어지고 점화 코일에다가 배터리 플러스에서 연결을 시키고 마이너스 쪽으로 배터리 마이너스에서 점화 코일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떴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 그러면 1차 코일에서 12V가 흐르다가 끊어지죠. 그때 고전압 한번 나오고 또 흘렀다가 끊어졌다 할 때 또 고전압 한번 나오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4실린더 차량만 하더라도 1분당 공회전 속도일 때에 약 800, 1000rpm 정도 된다라고 1000rpm이 가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몇 번이나 초당 여러분이 배터리에서 연결되는 배선을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몇 번 떴다 붙였다 해야 되겠습니까? 공전 속도일 때도 초당 20번은 해야 돼요. 엄청난 연습을 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초당 20번 따따따따따따따 할 수 있겠죠? 무지하게 연습을 하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차가 공전 중이에요. 차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km, 150km 주행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주행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초당 6, 70번을 1시간 동안 2시간 또 계속 이러고 있다. 불가능하다. 그런 온오프를 시키는 장치를 자동차에서는 달아놓은 거예요. 부품으로. 그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기본이에요. 그럼 교수님 저는 초당 20번 이상을 못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한번 붙였다 하면은 불꽃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실습 시간에 저랑 같이 한번 보면 됩니다. 조별로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철사를 반지로 만들어서 5명이 다 끼인 다음에 제가 온오프 딱 했을 때 전기가 튀는지 안 튀는지 손가락에 자국이 오면 전기 튀는 거겠죠? 그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그렇다고 무식하게 확 잡으면 손 화상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본 원리를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이 온오프를 시켜도 되는 거예요. 점화 코일 마이너스에서. 가끔 이거 가지고 아니 이거 점화 코일 없어도 돼요? 배터리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12V 가지고 배선 연결하고 붉은 철사 연결한 다음에 2개 붙여보세요. 불꽃 튀나? 절대로 안 튀지. 2개를 붙이고 있는 동안은 전기만 통할 뿐이에요. 뜨거워질 뿐이에요. 불꽃은 언제 튀어요? 전기가 흐르다가 끊어지는 순간 불꽃이 튄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였다가 배터리를 띄는 순간 그때 순간적인 역기전압에 의해서 불꽃이 튄다. 그거를 극대화해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 물고기 잡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천이나 낮은 데 장화 신고 들어가서 배터리 등에다 짊어지고 굵은 철사 2개 배선으로 연결시켜서 지직지직하고 사이에다 딱 대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르거든요. 물은 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벌리면 벌금 200만 원. 조심하셔야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배터리를 하게 되면은 너무 사방팔방으로 튀잖아요. 불꽃이 한쪽으로 튀는 거 봤어요? 배터리 하는데 사방팔방으로 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튀게 만든 장치가 바로 점화 코일이에요. 점화 코일. 그리고 배터리에서 나오는 고전압보다 훨씬 더 키워주는 상호유도 작용에 의해서 더 키워주는 증압시키는 증압을 뭐예요? 우리가 흔히 트랜스포 그러잖아요. 보란스 그러잖아요. 잘못된 말이지만 중압기예요. 중압기. 그러나 언제 증압이 된다? 언제 불꽃이 튄다? 자, 별표 치고
1차 코일에 흐르는 1차 전류가 ON, 전기가 흐른다는 뜻이죠. ON에서 OFF, 끊어진다는 얘기죠. OFF 시에 뭐가 만들어진다? 고전압이 유도가 된다. 고전압을 유도해주는 부품이 무엇이다? 점화 코일이다. 진짜 불꽃이 튀는지는 실습 시간에 저랑 같이 확인해보면 된다. 간단하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초당 20번 이상 수십 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온오프를 시켜주는 장치를 정확한 실린더의 위치, 타이밍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장치가 들어가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개요 부분에서는 전자 제어 차량에서부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파워 트랜지스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 수업 시간에 배웠죠. 트랜지스터 반도체를 통해서 만들죠. 그러나 점화 장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트랜지스터는 역시 NPN형을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NPN짜리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고전압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브릿지 2개 이상의 여러 가지 조종기, 다른 또 반도체 요소와 더불어 가지고 하나의 IC 회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키판처럼.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무슨 회로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 가지를 다리처럼 연결해서 복합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렬 형태로. 다링턴 회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수한 NPN형 하나를 쓰는 거 아니에요. 좀 커요. 그러나 우리는 줄여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인데 고전압 제어를 위해서 하는 트랜지스터다. 파워 트랜지스터다. 트랜지스터도 발음하기 귀찮아. 그러니까 줄여요. 파워 TR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3개의 다리가 있어요. 컬렉트, 베이스, 이밋. 특히 NPN형에서 컬렉터, 전기 전원 코일 마이너스에서부터 분리되는 단자, 매우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로도 엄청 많이 팍팍 나오는 문제예요. 이미터, 에미터, 접지, 요게 접지기호예요. 선이 점점 더 작아지죠. 붙여넣어 선을 쭉 옆으로 그라운드 시켜도 돼요. 같은 기호 뜻이에요. 베이스, 제어해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전원 코일 마이너스에서 콜렉터로 배터리 12V가 일자 코일을 통해서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럼 2m로 무조건 가느냐? 못 갑니다. 베이스가 이렇게 수문을 막고 있죠. 평상시에는 못 가요. 이 수문은 언제 열리느냐? 베이스에서 전기가 에미터로 흐를 때 연결이 됩니다. 언제 연결이 된다고요? 베이스에서 2m로 써드릴게요. 자, 컬렉터에서 2m로 흘러야지만 1차 코일의 전류가 온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온시킬 수 있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 베이스에서 2m로 5V입니다. 왜? 컴퓨터는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다 5V 개념으로 보시면, 상시 전원은 12V가 들어오지만은 컴퓨터에서 내보내는 단자들, 제어해주는 단자들은 다 5V 이하예요. 그래서 베이스 쪽으로는 5V의 전압을 공급을 시켜줍니다. 온 시 에만 12V가 흐른다. 별표 2개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요. 자, 베이스에서 2m로 5V의 전기가 흐를 때에만 컬렉터에서 2m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 주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파워TR은. 여러분이 왜 그럴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제작된 부품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전화 걸고 받잖아요. 왜 나한테 전화가 걸려오지? 연구하는 사람 있어요? 전화가 오니까 받는 거잖아요. 번호 누르니까 전화가 가죠. 왜 전화가 걸리지?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용 설명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죠. 파워TR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제가 왜 베이스에서 2m로 전류가 흐를 때 컬렉터에서 2m로 전류가 흐를까? 이런 사람은 카이스트 가야죠. 카이스트. 아니면 서울대학 전자공학과 가든가. 일반적인 엔지니어는요, 물론 책에는 나와 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공학적인 책을 풀어서 한 거예요. 우리는 엔지니어 입장이니까는 최소한 알면 좋겠지만 파워TR보다
컬렉터에서 2m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다. 흐르기만 해주느냐? 아니다. 베이스로 전기 안 가면 막히겠죠. 수문이 끊어주잖아요. 흘러주고 끊어주는 거, 온, 오프 시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스위칭 작용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파워 트랜지스터는 1차 코일에 온오프를 시키는 거죠. 온 시켰다가 끊으면 오프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코일에 또는 넓게 점화 코일에 스위칭 작용을 해주는 장치다. 사람이 하면은 초당 20번밖에 못하지만 반도체가 제어해주잖아요. MPN형이나 이런 것들 다 반도체죠. 정밀하죠. 확실하죠. 예열시간 필요 없죠. 발열 안 되죠. 내구성 좋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 트랜지스터를 또 하나만 사용하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병렬로 또 제어주는 장치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링턴 브릿지 회로라고 얘기하고 다링턴 회로라고 얘기하고요. 그러한 반도체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빛보다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은 자동차가 쓸 수 있는 속도만큼 이상으로 온, 오프, 스위칭 작용을 해주는 장치가 바로 파워텔이다. 어느 자동차나 지금 다 있다. 바깥에 독립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ECU라고 하는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점화 코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차종에 따라서 위치는 틀리지만 기본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워티아를 제어해주는 건 누굴까요? 컴퓨터죠? 컴퓨터는 멍 때리고 있다가 파워티아를 제어할까요? 아니죠? 불꽃이 필요한 실린더, 불꽃이 필요한 타이밍일 때 컴퓨터는 5V를 줘가지고 온오프 제어를 해주겠죠? 그럴 때에 이때다! 요때다! 지금이야!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을 잡아줄 수 있는 또는 1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바로 센스에서 원이 나왔다고 그랬죠?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맡고, 만져보고 이런 오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느끼는 거, 그거에서 원이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센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센서의 신호를 기본으로 연산 제어를 통해서 이때다, 지금이야, 얘한테 라고 해가지고 온, 오프 제어를 통해서 점화 코일에서 고전압을 생성을 시키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센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센서가 바로 뭐냐? 지금이야! 1번이야!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CAS, 크랭크축 앵글, 각도 센서가 되는 거겠죠. 엔진의 위치를 알아야 몇 번의 불꽃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겠죠. 기본적으로. 또 여기에 참조점 또는 C 넘버 1번 TDC 센서도 일부 연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길게 해줘야 돼? 이런 것들 또 관련하는 센서들 신호가 또 들어가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CLES 같은 센서의 신호가 엔진의 위치를 잡아줄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정도 간단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점화 플러그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거 뭐 필요 없고 이 바깥쪽에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 하얀색으로 다 보이잖아요. 도자기에 도자기. 근데 이게 전봇대 이런 데도 들어가 있거든요. 애자라고 합니다. 애자. 요 애자는 재질이 약해서 힘 잘못 주면 부러져 버려요. 깨져 버려요. 대박 나는 거죠. 대박. 가운데 중심 전극이 있는 타입들에 이해하기 쉽게는 중심 전극이 있다. 거기에 연결되는 요 단자를 갖다 우리는 절연극, 절연체. 그 다음에 여기가 몸체랑 다 있는 거예요. 나사선으로 조립을 했으니까 요 부분을 갖다 우리는 접지부라고 얘기하고, 접지부와 절연부 사이에는 약간의 공기층이 있어요. 공기층, 에어 갭. 이게 SOH 차량이냐 DOH 차량이냐에 따라서 규정 에어갭이 있습니다. 그 에어갭이 안 맞으면 불꽃이 잘 안 뜰 수도 있겠죠. 규정된 에어갭이 존재한다 정도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점화 장치는 크게 봤을 때 발전되는 변화사가 요거 두 개는 같이 묶어도 돼요. 하이 에너지 이그니션 HEI, 그 다음에 디스피루다 레스 이그니션 배전기가, 요거는 배전기가 없는 디스피루다라고 하는 뷰다가 배전기예요. 얘 보세요, 그림. 지금 점화코일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린더라고 하더라도 각각을 제어할 수 없겠죠.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요 사이에
전기를 1번, 3번, 4번 나눠주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분배장치예요. 전기를 배분하는 장치다. 한자로 풀이하면 배전기, 영어로 디스피루다, 비우다라고 하는 장치. 요즘은 비우다, 배전기 보기가 어렵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일부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주로 초기에 개발했던 방식들만 HEI, 하이 에너지라고 하는 타입이 고에너지 점화 장치고요. 요때에만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구성 요소가 점화 코일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하 케이블 들어가죠. 필수적으로 파워 TR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 들어갑니다. 여기에 반드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들어갑니까? 배전기라고 하는 전기 고전압 분배 장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고전압 분배 장치를 통해서 134의 순으로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회전을 하면서 거기서 결국 뭐가 발생되냐면은요, 노후화, 마찰 등에 의해 가지고 전기 간섭 등에 의해서 전기 고전압이 좀 낭비가 돼요. 부품이 파손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게 바로 뭐냐면은 디스피루다 레스 이그니션이라고 하는 배전기 없는 점화 장치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DLI 방식서부터는 점화 코일이 실린더 개수만큼 고전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압부는 4개인데 점화 코일은 2개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서로 실제로.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2차 코일 감아줬고 1차 코일 감아놨습니다. 2차 코일 감아놨고 1차 코일 감아놨어요. 그래서 보이는 방향에 항상 우측은 1, 4번으로 짝을 이뤘어요. 1번과 4번 짝을 이룹니다. 사실 있는 경우는. 그 다음에 왼쪽은 2번과 3번을 짝을 이뤘어요. 그래서 배전기 없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는 배전기가 없긴 없는데 1번, 4번이 고전압이 동시에 가야 돼요. 2, 3번이 동시에 가요. 니꼬로 다른 말로 동시 점화 방식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DIS는 다이렉트 이그니션 시스템이에요. 얘까지만 하더라도 배전기가 없지만은 점화 코일이 이렇게 그룹 단위로 있었어요. 얘부터는요, 아예 필요 없어요. 각 실린더마다 다이렉트로 점화 코일 하나씩 두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방식들은 대부분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2차 코일 가지고 있고 1차 코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1차 코일, 2차 코일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실린더마다 고압 케이블 없이 다이렉트로 점화 플러그로 바로 연결시켜버려요. 이런 타입을 갖다 우리는 다이렉트 이그니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이론적으로 꼭 알아야 되고 실기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보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